지켜주고픈 저 작은 체구 어디에 그 많은 열정을 감춰놨던 것일까요? 덧없는 세월이 저 고운 어깨를 타고 내리고 피할 수 없는 삶의 흔적과 연륜이 묻어나지만 희수를 훌쩍 넘긴 시인의 얼굴은 은은한 빛을 내는 달 같기도 합니다. 소박하되 초라하지 않고 고상하되 지나치지 않은 그녀의 삶 속에서 피어난 시들은 하얀 눈밭의 새처럼 독자들의 가슴에 발자국 새기며 더 깊이 깊이 들어갑니다. 요즘도 여전히 전 바쁩니다. 여성문학 동인지라든지 아니면 문학제 이런 원고 청탁이 6월 말로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느라고 글을 좀 쓰느라고 굉장히 바빴고 또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게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댄스 스포츠라는 이제 운동 제가 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고 필라테스 요가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그 뭐 구연동화라고 해서 제가 그걸 좀 또 배우고 있어요. 글쎄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그 소극적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어려서도 그냥 뭐 나가 논다든지 아니면 체육 시간 같은 걸 싫어하고 그냥 앉아서 책 읽고 공부나 하고 그런 주로 그 조용한 아이였어요. 물론 가정에서는 그걸 또 부모님 말씀 굉장히 순종도 잘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제가 뭐 어떤 창의적인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선생님 하라는 대로 잘 따르고 부모님 하라는 대로 잘 따르는 부모님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아주 사랑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시작이라고 하면 뭐하지만은 처음에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글은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장문 글짓기 숙제를 내면은 저는 그냥 뭐 한 편 내라 한 편 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 일기를 쓰듯이 뭐 그때야 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써가지고 그것을 제가 또 그림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하나 그 표지도 만들고 거기에 그림도 막 사파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이렇게 좀 문집 같은 걸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굉장히 칭찬을 하셨지요. 거기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글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그 학원 학생 잡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작품 투고도 열심히 했고 그 제8회 학원 문학상도 첩경이라는 단편 소설로 당선도 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백일장이나 이런 데 가서 또 글도 쓰고 상당히 운이 좋았던지 가는 데마다 상도 좀 타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대학에 가서는 그 파란문학회라는 그 문학단체가 있었어요, 학교에. 거기서 활동하면서 또 뭐 여원이라는 잡지 있었어요. 그 전에 저기 중년 부인들의 잡지. 거기에 이제 투고도 해서 뭐 이렇게 발표도 하고 또 학부사 기자로 있으면서 기사도 열심히 쓰고 또 여원 모니터라고 해서 이제 전국에 이렇게 지방 학생들을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사도 많이 써내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것이 저의 그 습작이라고 하면 습작이겠지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중년이 되면서 시집살이가 너무 대가족의 시집살이 들어가다 보니까 글을 못 썼어요. 한 10여 년을 글을 거의 접하지 못하고 있다가 중년 40 가까이 돼가지고 40쯤 돼서 1984년도에 MBC 금강보호 100일장이 있었어요. 거기를 나가서 제가 시를 썼어요. 금강이라는 그 주제로 시를 썼는데
써서 내고 뭐 당선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그것이 또 최우수가 돼가지고 방송에서 뭐 MBC 그 건강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 것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한 몇 달을 자막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그래야 된 또 이제 제 향수라고 할까 어릴 때 그 좋아했던 그것이 되살아나서 좀 써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1985년도에 한국여리문학인의 주최 서울에서 그 100일장이 있었어요. 거기를 또 나가서 그 주제가 주어진 게 이웃이에요. 이웃이라는 시로 써냈는데 그것이 또 시부 1등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뭐 신춘문예 당선된 것처럼 그냥 각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뭐 이런 데서 막 취재도 하고 방송 3사에서도 취재를 하고 그래서 서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했죠.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저희 또 그 습작의 겸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이제 더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낮에는 시집살이에 굉장히 일이 고되지만 밤에는 아주 뭐 밤을 새워가면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1년 뒤에 1986년도에 월간문학 신인상에 이제 당선이 되어서 원단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대전에 여류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5년쯤 지나서 여류들이 조금씩 이제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류들이 한번 모임을 가져보자 해가지고 시작된 게 여성문학이에요. 여성문학이 이제 1992년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류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열심히 써보자는 그런 단합 겸 이런 거를 발기인대를 갖고 또 시작을 해서 93년도부터 이제 첫 작품집을 내기 시작해서 계속 지금까지 25집 지금 작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4집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려서부터 글은 좋아하고 썼다고 하지만 등단을 늦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또 가족도 많은 가족 속에서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단에 그래도 나오니까 그 처음에 여류들이 적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가 운이 좋았는지 여기저기가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 생활의 활력을 찾았다고 할까요? 바쁜 중에도 내일이 있구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 이루어졌다는 데서 굉장히 그 자긍심과 이런 긍지를 가지고 좀 활발한 그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온 세월의 절반 가까이를 내주고서야 날개를 달 수 있었던 최자영 시인.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살아온 날들 뒤에 찾아온 온전한 시간 안에서 조각난 시간을 모으고 구멍난 기억을 이어 써내려간 순수의 결정체. 문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그리움은 그녀의 작품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단아하시고 조용하신데 속은 뭐 화산, 화산을 지녔다고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심이 깊으신 분이고 그래서 시를 참 잘 쓰셔요. 이렇게 참 제가 뵐 때는 여성으로서나 또는 그 문인으로서나 말하자면 시인으로서나 어디 부족함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 작품을 보면은 저도 시어머니를 모시지만 한 40년 넘게 시어머니를 좀 까탈스러우셨어요. 그런 분을 모시면서 그 한을 작품으로 이 시로서 풀어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작품은 보면은 이제 그리움 같은 거 이제 남편분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2년인가 그렇게 있다가 또 남편분이 이제 투병 생활을 또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그리움이나 이런 걸 갖다 이제 작품으로 많이 이렇게 풀어내시고. 최양 선생님은 이제 정통시를 고수하시고 항상 쉬우면서 밝고 또 아름답게 그 자연을 미화시키는 그런 점에서 제가 존경하고 있고요.
여성으로서의 가지는 여러 가지 모성애를 잘 또 표현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스님의 시 세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를 쓰는 에너지는 그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를 굉장히 그 어려서부터 위해 주셨거든요. 제가 하는 모든 일에는 됐다, 넌 잘한다 이런 소리만 듣고 자라서 거기에서 그 굉장한 큰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것이 퇴고를 많이 해야 좋은 시가 나온다고들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뭐 어려서부터 백일장 이런 데를 나가면 또 당선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주제를 받아서 제게 반짝하게 떠오르는 그것으로 글을 써서 항상 이렇게 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 좀 습관이 돼서 그런지 퇴고를 별로 하질 않고 원래 저기 했던 것을 그대로 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이제 그 감성도 적어지고 하다 보니까 퇴고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주로 이제 작품을 한 편 쓰면은 그걸 나가면서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서 가방 속에 넣고서 또 갑자기 생각이 나면 꺼내서 한 단어 고치고 또 한 단어 고치고 지금은 퇴고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쓰는 과정에서 제게 젊어서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거 그런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핸디캡이랄까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시간은 있지만 이게 빨리 많이 반짝이는 그런 감성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 저의 집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작품을 쓰려면은 여행도 많이 다니고 견문을 넓혀야 되는데 건강상 또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여행도 잘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작품 쓰기가 그전같이 그렇게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점이 어렵습니다. 글쎄 저는 뭐 살아오면서 어떤 뭐 슬픔이나 뭐 과격한 이런 거는 부딪힌 적이 없고 아주 평범하게 그냥 다복한 가정에서 다복하게 살았고 결혼해서도 시집살이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주 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살았는데 제 성격이 조금 당면한 일을 금방 그대로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소심하다 보니까 앞을 내다보고 이것이 이런 경우라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지레짐작이라든지 아니면은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뒤에는 남는 것이 좀 이러면 이렇지 이런 것이 걱정으로 남다 보니까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성을 중시하고 하다 보니까 옛날 과거의 여성들은 좀 한이 있었잖아요. 그런 데다가 제가 또 보수적인 시집에서 보수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그런 쪽으로 많이 가서 뭔가 좀 그런 기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시집이 그 제목을 정할 때도 이게 출판사하고 상의를 할 때 중학동 일기로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중학동 공주시 중학동 79번지가 저희 고향집인데요. 굉장히 그 집에 대한 애양심이랄까 아주 많이 있어요. 조부모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대가족이 살면서 느끼는 애환 그리고 7남매 어려운 가정이었지만 상당히 가족들이 뭉쳐서 잘 합심하면서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또 아버지는 역시 우리 애들에 대한 교육열도 굉장히 높으셨고 그래서 우리들 위로 제가 큰딸이고 밑에 남동생이 둘인데 셋을 앞에 딱 책상 앞에 앉혀놓고서 회초리 들고 뒤에 앉아 계세요. 그게 굉장히 엄하게 공부 같은 거에도 그냥 하셨어요. 그러니까 회초리를 들고 앉아서 그냥 여지없이 한눈 팔면 때리시면서 그렇게 교육을 하셨고 엄격하셨지요. 그렇다고 사랑을 안 주신 건 아니고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중학동 하면은
좀 눈물이 나도록 아주 다정다감한 이런 생각, 슬픈 생각도 들고 어려웠던 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애착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아버지가 늙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지는 해라는 연작시를 쓰면서 아버지의 그 생활을 쓴 것이 거기에 나와요. 그리고 또 나이 더 먹어서는 이제 그러니까 3집, 2집에서부터 중학동 일기를 썼는데 3집에서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거를 보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과 불쌍한 마음 같은 거 이런 것을 중학동 일기를 연작시를 썼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그 중년 나이에 이제 조금 약간 그리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여성의 이제 그런 갱년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오고 하다 보니까 중학동에 살았던 그때 그 시절 제가 결혼해서 살면서 고생스러운 거 이런 걸 접할 때마다 중학동, 잊을 수 없는 중학동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한 중학동에 살면서 학교 시절에 활발히 제 나름으로는 살았던 그 전에 편지들을 많이 주고받던 그런 거 이런 것 모든 거 생각하다 보니까 중학동 일기라는 그 작품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만든 수희씨 작품 열어가지고 지금 제 작품 다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배움에 대한 끝없는 열정은 그녀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 늘 새로운 세상과 만나게 합니다. 이웃 고향집 탱자울 사리 위에 제사밥 얹혀오던 인정의 바람소리 어디로 갔나. 한을 접어넣어 생애를 꿰매던 할머니의 허기는 사라졌지만 시대의 아픈 상책이 어루만질 가슴에 촘촘한 단추를 달고 달팽이처럼 웅크리기 시작했지. 기억을 잊기 전에 다시 화해하고 무리듯 어우러질 섭섭잖은 우리들의 결별이 가만히 사랑에 눈떠 지난 아픔으로 차오르는 사랑이여 기쁨이여. 저희 시세계를 얘기하자면 한국 전통 고유의 의식인 효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효를 바탕으로 평범한 여성의 일상이라든지 또는 고향의식 또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을 많이 표출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주제로는 여성의식, 여성의 일상성 또는 그에선 탈피 이런 것 등을 주로 해서 아버지는 지는 해로 어머니가 암투병으로 편찮으실 때 간병 일기를 써서 중학동 일기라는 연작시를 쓰기도 하고 그런 효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주로 서정성을 주로 주제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 화두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문학 작품이 독자들한테 인정을 받고 정말로 그 시는 잘 쓴 시다라는 말을 듣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화두가 있다면 아직도 저는 글을 정말 잘 써서 누군가에게 정말 좋다고 손뼉을 탁 칠 만큼 그런 좋은 시를 쓰고 싶은 게 저의 남은 화두라고나 할까요? 기뻤던 점은 제가 지금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굉장히 예술가 기질이 있으셨거든요. 음악을 좋아하셔서 그 옛날에 악기도 다루셨고 참 예술적인 기질이 많으신 멋쟁이셨어요. 그래서 딸이 하는 일에는 언제나 공부니 모든 것에 다 상을 타오면은 그냥 아주 가족 친척이 올 때마다 칭찬을 하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했거든요. 그런 부모님한테 늦게나마 제가 이제 문단 활동을 하면서
효도를 했다는 그런,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자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것이 제일 기쁜 일이었고요. 좀 아쉬운 점이라면은 지금도 그렇겠지만 지면이 부족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작품을 발표할 수 없었다는 점. 지금은 물론 이제 카페가 나오고 인터넷상에 얼마든지 글을 올리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 지면이 참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꾸 나이를 먹으면서 감성이 메말라가고 또 여행을 많이 해서 견문을 넓히고 해야 되는데 그 건강상의 이유도 그 여행도 잘 못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감성이 무뎌지고 좀 반짝이는 그 만약 언어 구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잘 나오지 않아서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눈도 많이 나빠졌고요. 해보지 않은 일. 제가 학교 때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 반대에 부딪히고 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못했었는데 가능하다면 좀 그림, 그것도 유화를 좀 그리고 싶고요. 수채화는 조금 이제 손을 대다가 또 시간이 없고 잘 안 맞아서 못하고 있는데 유화를 그려보고 싶고, 그리고 제가 학교 때는 시보다는 장문의 글, 긴 글, 꽁트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단편 소설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문학상도 첩경이라는 그 단편 소설로 이제 그 입상을 하고 했는데 좀 소설을 써보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인터넷으로 그 스위시 작품 만들어서 올리는 걸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제 경험으로 비추어봐도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나게 글을 많이 썼어요. 하여튼 글이 되든 안 되든 엄청 썼거든요. 눈만 뜨면은 이제 일 끝나면 밤을 새워서 쓰고 그렇게 썼어요. 그 누구나 문단 처음 데뷔할 때는 그런 열정이 있거든요. 그 처음 초심을 잃지 말고 그 열정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시는 내밀한 자기 고백. 반평생 품어온 그 시가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합니다. 당신 참 아름답게 살았노라고. 당신의 시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깨끗해진다고 말입니다.